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기온 다시 올라간다고 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낮 기온 한 3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가을이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쉽게 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얻은 것은 그 귀중함을 모르는 법인데 아마도 자연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아는 듯합니다. 쉽게 오지 않고 아주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을. 그래서 가을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욱 잘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 우리의 삶.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그 논란이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신중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범의 형량 완화,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 홧김에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분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부산 피해자 아동과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나고, 제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18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씩 언급되었지만 항상 포퓰리즘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발생하면은 와르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 비해서 관심도도 낮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한번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없이, 정말 공론화 없이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개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소년법이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철저하게 있어야지 간단하게 폐지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해서 가스렌지를 다 없애겠다, 그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정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철저하게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요약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제가 예. 소년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2012-13년경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독일에서 석사 논문이 소년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가해자가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 명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네. 소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님께서도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럼 형법상에서 문제부터 이건 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소년법을 설령 만일 폐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법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년법 이야기만 하지만 소년법은 특별법 아닙니까? 아무 필요가 없이 형법이라는 형법 구조의 형사 미성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포퓰리즘식으로
식으로 표창원 의원이 던졌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특별법 하나만 고치면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년법은 그렇죠?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1호 처분, 2호 처분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법 조항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간결하게 정말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최고 형량 있잖아요. 왜 네. 예를 들면은 그 인천이었죠. 그 왜 8살 여자 어린이를 네. 아주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은 최고 형량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20년, 15년 플러스 5년에서 20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공범자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20년 이거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 최고 형량 이러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 전반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양형의 문제죠. 이 부분 역시. 왜냐면요. 과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자기 부모, 엄마를 살해해서 옷장 속에 넣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친족 살인 같은 경우는 형이 더 가중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형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법정형이 정해진 것보다 양형을 통해서 감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양형에 대한 문제 지적이지 우리 형법상 있는 게 뭐 5년 이상, 3년 이상 그 기준이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동에 대한 강간죄 같은 경우는 형을 더 올리는 게 맞는데 살인과 함께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기준이 절대 높은 게 아닌 거죠.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양형이죠. 예.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네. 살인이라든지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그만큼 응당한 양형을 주고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 소녀법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죠? 아동 청소년의 강간에 대한 경우 또는 여성에 대해서 강간을 한 경우도 잔인한 강간 후 살인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양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곧 출소한다고 하잖아요. 나영이의 인생을 그렇게 망친 경우에도 곧 출소입니다. 그럼 양형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한 부분 포퓰리즘식으로 뜨거워져서 그 부분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지적은. 예. 근데 그러니까 소년법은 하위법이죠, 그죠? 형법의 하위법. 그러니까 특별법이죠, 그죠? 네. 특별법이라는 것도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하위법이라기보다는 형법을 가지고 있고 그 형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메꿔주고 있는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년법은 왜 필요한가를 보면요. 바로 아동 청소년 학과, 소학과와 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학과가 있는 것처럼 어른과 똑같은 잣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년법이 독일도 일본도 만들어졌습니다. 딴 나라도 있어요? 그럼요. 독일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 법은 소년법은 일본법을 그대로 개수했고 일본은 독일법을 그대로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요. 처벌보다는 바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만든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년법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소년법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요. 네. 조금 이런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가요? 낮기도 낮지만요. 예. 보통은요. 화해라는 절차를 걸쳐서 아이들을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잔혹범죄는 화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우리도 계속해서 저도 그래요.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안 되죠. 예. 감정적으로. 그런데 독일도 일본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아이들이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는 걸 먼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혹 범죄를 한 예. 그 아이들도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용서가 안 되겠죠. 제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 여기에는 또 하나 심신장애인이라든지 노화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감경을 하는 조항이 있죠.
술을 마신 경우에도 예. 감경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잘못을 감경하는가? 잔혹 범죄를 하고도. 그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들이 이거 받으면 말이에요. 네. 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호관찰 제도의 문제점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보호관찰관이 청소년 130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예. 관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죠. 독일 같은 경우는 7명 관리해요. 7명에서 10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가서 만나보면요. 예. 제가 직접 가서 많이 만나봤는데 학교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외국에서는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네. 학교처럼 생활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얘기예요? 그게? 아, 그냥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가 좀 없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교정과 교화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동 우리는 소년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여중생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저는 이번에는 소년법 전문에 대한 개정이 예. 이제 작업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모든 전문에 대한 이건 뭐 특위라든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예. 절대 공론화만 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개정 작업으로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하향 부분부터 고민을 다시 해야 됩니다. 18대 때 자 10살을 해야 된다, 11살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론화도 별로 없이 그냥 법 제한만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부터 시작해서 촉법 소년이라든지 우범 소년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보호 관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호 처분부터 시작해서 그 10호 처분까지 처분에 대한 내용 등 그 모든 부분이 전면 개정이 있어야 되고요. 예. 과연 청소년인데 아주 중한 범죄를 벌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법을 없애버리겠다.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근시안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포퓰리즘적이고 정말 인기몰이를 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폐지가 아니라 아주 알찬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8시 27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출근길 좀 마무리됐을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무래도 주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좀 많이 피곤하시죠? 도로 상황도 아주 피곤이 덜 풀렸습니다. 곳곳으로 정체 구간이 아직 여전한데요.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국회까지 쭉 여의도 들어가는 길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경인 지하차도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경인도는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신도림역에서 고척교까지 더디고 오류동역에서 개봉 사거리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도림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청가시장 입구에서 서울교 쪽으로도 답답하게 묶여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쪽에서 판교로 움직이는 길,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6km 구간 밀려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평 진출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더딥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맞던 게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휴가 잘 갔다 오셨죠?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먼저 금융감독원장이 처음 민간인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인데요. 최응식 서울시립교양학단 대표가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방문 중이니까 오늘 밤 늦게 온다고 하죠. 예. 아마도 내일쯤 뭐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지 않겠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초에 청와대는 원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금감원장으로 내정하려고 했는데 금융에 좀 너무 문의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막판 이제 최응식 시립교양학단 서울시립교양학단 대표로 방향을 튼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교양학단 대표가 어떻게 이게 금융감독원장이 되나. 그런데 교양학단 대표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지 이게 음악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죠? 다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런 느낌으로 금융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닌가요? 이게 또 이 표현이 그냥 일치월장하셔. 정명훈 뭐 금난세 그분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렇죠. 거고 여기 뭐 예전에는 이제 정명훈 전 예술감독 서울시립교양학단 그리고 박현정 전 시립교양학단 대표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사도 받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내부 갈등을 수습하러 가졌습니다. 서울시장 대표를 맡았습니다. 최응식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좀 금융하고 관계없는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공은 금융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연구원장도 지냈고 연세 경영대 교수도 거쳤고 실무를 또 하기도 했어요. 하나금융 연구소장도 했고 하나금융지주 사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금융감독원장이 됐냐. 그래서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천거가 있었다. 이른바 장하성 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현재 전 부총리가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할 때 연구원 신분이던 이 최응식 내정자를 금융위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현재 사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재 그리고 장하성 이분들과 좀 친분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금감원 개혁이 속도를 좀 내게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정책으로 금융위원회 체제를 좀 바꾸겠다. 현재는 금융위에 다 몰려있는 정책 기능, 감독 기능을 좀 더 분산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응식 내정자가 약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감원 이제 소비자 보호처가 있는데 금감원이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의 군림하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개혁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감원 노조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될 때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다가 이번에 이제 최 내정자가 되니까 오히려 금감원이 금융위 관료에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대 입장을 내가지고 앞으로 좀 추이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예? 네. 북한 말이에요, 북한. 이게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완전히 국내 은행 ATM 해킹에 연루됐다며요, 북한이. 이게 처음 게 한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ATM이 직접 해킹된 사례가 이번이 일단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해킹의 어떤 배후 내지는 해킹의 주범으로 북한이 어떤 추정 내지는 지목된 건 있는데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킹을 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이버 교란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번엔 외화벌이를 위해서 ATM을 해킹해서 그걸 정보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이게 막판까지 가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동포 허머식을 팔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찰청에서는 이제 북한발 대기업 해킹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이 연루된 것 같고 금전적 이득 규모는 크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ATM이 그동안 우리 뽑을 때 현금 뽑는 것, 카드 넣는 곳에 이상한 게 있으면 불법 복제기 이런 걸만 준비했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ATM 자체가 해킹됐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하고 특이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많이 발달했나 봐요. 예?
해킹 기술, 해킹 전문 네? 부대가 있잖아요. 글쎄요. 해킹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되게 정말 크지만 만약에 나중에 우리 한국에 어떤 교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이버 교란이라든지 그렇죠. 통신 교란이라든지 전력 대란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 부동산 얘기인데 정부는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계속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단 특이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토지 개혁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결국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모멘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얘기하면서 보유세 인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추미애 대표에 이어서 어제 김경엽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많은 카드가 있는데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인 것 같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죠.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정 간의 온도차가 있고 결국에 지금의 어떤 정책 주도권은 이 세종시에 있기보다는 여의도에 있다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패싱, 세종 패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유세 인상 카드가 본격화될 게 언제쯤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드 잔여 발사 대기가 성주 기지에 진입이 완료됐고요. 이제 장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말이에요. 미국 중앙은행의 2인자가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다 그러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불화설도 있죠. 당연히 이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금융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스탠리 피셔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인데 일단은 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하고 사표를 쓸 수는 없죠. 개인적 사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다음 달 13일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요. 한 10개월 정도 남겨두고 지금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 피셔 부의장이 그래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 경제업계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나 지금 제니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어떤 스승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의 총재치고 이 피셔 부의장한테 안 배운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 MIT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출신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본인 자체도 이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걸 이스라엘? 하다가 네 맞습니다. 유태인의 그리고 금융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러브콜을 받고 부의장을 하면서 제니 옐런 의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매파로 불렸다고 어떤 때는 비둘기파로 불렸었는데 항상 균형추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앞으로 이제 2인자가 없으면 없이 갈지 이제 새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미 연준의 그 입김이 조금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 아침부터 술 얘기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니 목요일 되면 다들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불목. 그렇습니다. 중국 맥주가 국내에서 잘 나간다 그러네요. 네? 맥주의 요지부동이 1위라서 일본이고 2위가 좀 독해서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3위가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 1위가 일본이에요? 일본 맥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물론 예전에 근데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린 게 이 독일 맥주가 그렇죠. 우리 친독밭이잖아요. 친독이 아니라 독일에 있었으니까 이 독일 맥주가 이게 일본 맥주하고 좀 많이 달라요. 다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 입맛엔 일본 맥주가 더 맞을 수는 있는데 독일 맥주도 고소하거든요. 네, 저는 독일 맥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맥주는 신 교수님도 좋아하고요. 아이 좋아라. 우리나라 맥주 섞어 마시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밍밍하다. 한국 맥주에 물 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수입 맥주 시장만 보면 일본 맥주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있을 때 잠깐 흔들렸다가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요. 독일 맥주가 2위인데 이번엔 중국 맥주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관세청 수입 자료를 보니까 2위로 독일 맥주로 제치고 2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가격이 좀 싼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양꼬치도 많이 먹잖아요. 양꼬치 하면 항상 중국 무슨 땡땡 그렇죠. 맥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혼술족 많다라고 하니까
일종의 뭐 식당이나 어떤 술집에서 먹기보다는 집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마트 이런 데서 사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 맥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수입 소비나 이런 게 늘다 보니까 2위로 올라섰다라는 거죠. 우리 정 기자님도 혼술하세요? 저는 뭐 집에 혼자 있지는 않으니까. 아니 근데 혼자 있지 않아도 혼자 마시면 혼술이죠. 그렇죠. 항상 제가 마시려면 누가 같이 먹더라고요. 옆에서.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위스키 시장에서는 캐나다산이 약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위스키 요즘엔 잘 안 먹잖아요. 네. 계속해서 위스키 소비량 자체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15년에 비해서 11%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 사이에 캐나다산의 위스키는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명한 땡땡땡이라는 위스키가 이렇게 캐나다산이라는 거예요. 뭐 그린 자켓 입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전만 해도 많이 안 팔렸었는데 캐나다산 위스키가 좀 순하다라고 합니다. 영국산 뭐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목 넘김이 부드러워서 여성들이나 좀 요즘 뭐 순한 게 대세잖아요. 술 자체가 알코올 저도주가 되게 유명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산이 조금 더 약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 양주 별로 싫어하거든요. 전 소주가 제일 좋아요. 요즘 대부분 그렇잖아요. 너무 독하니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오늘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이 청소년 범죄 말입니다. 이거 과거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수법은 더 잔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도대체 왜 이런 청소년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지, 그 원인이 우리 현대 사회의 구조에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이게 만약 그렇다면 과거엔 이런 게 없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10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게 날로 흉폭화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는 않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료를 통해서 볼 때는 거의 뭐 안 나오던 그 정도 옛날은 아니더라도 예. 그 교수님이나 저나 어렸을 적에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네. 그때도 이제 좀 껄렁껄렁거리는 친구들이 있었고 껄렁껄렁거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또 뭐 속된 말로 시쳇말로 원터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학교 뒤쪽이나 옥상에 올라가서 1대1로 붙거나 네. 이러는 경우들 또 아니면 이제 공연히 이제 아웃 지나가는 데 붙잡아 놓고 이제 돈 뺏고 조금 때리는 거 이런 일들은 보면 대략 한 1950년대부터 네. 드물지 않게 나타나던 일인데 이렇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네. 여럿이서 한 사람을 그것도 흉기를 동원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예. 이제 정말 이제 이 부분에 관한 한 청소년 폭력에 관한 한 우리가 진짜. 새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참. 근데 10대 범죄, 이 10대들에 의한 범죄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겠죠. 사실은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또는 청소년이나 소년이라고 예.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9세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어린아이나 소년을 특별하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정서적으로 달리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학의 경우를 놓고 보자면 소아과라고 하는 분과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과라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소아과라고 하는 분과가 새로 독립된 게 20세기 들어와서의 일이에요. 그만큼 어린이 청소년을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아시다시피 18세기, 19세기 이럴 때는 뭐 유럽 지역의 탄광지대에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 노동 동원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찬가지라서 네.
어린이날 첫 행사가 1923년인데 어린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형성된 건 말이 생긴 게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죠. 당정환 선생님이. 그렇죠. 그만큼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뤘는지는 예. 거의 알 수가 없죠.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 자체가 농경의 마을 단위 사회였고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익명성이 통하지 않고 전부 기명 사회였던 데다가 이제 부모와 이웃과 또 이제 또래 집단 내에 촘촘한 사회적 좀 통제랄까요? 아니면 유대랄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었다는 자료도 별로 없고요. 근데 만일 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집에서 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싸우거나 이런 건 뭐 집에서 혼나고 끝나는 것이만 이 요새 나타나는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조선시대 같은 게 포도청에서 다뤘나요? 어떻게 됐나요? 뭐 모든 범죄가 그렇죠. 평민은 포도청, 양반은 의금부 그런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청소년 범죄라는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이게 어른에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가서 차라리 맞고 들어오지 남 때리지 마라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가르침의 기본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맞고 들어오면 안 된다. 때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요. 한국 사회가.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 범죄 일제강점기까지도 1920년대까지도 10대 범죄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흔한 것이 이 폭행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고. 그렇죠. 절도. 소매치기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생계형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굶주리다 못해서 남의 것에 손대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절도단이라고 해서 소년 절도단을 만들어 한 17, 18살짜리가 두목이 되고 10, 30살짜리가 그 밑에 한 6-명에서 7, 8명까지 배치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 뭐 당연히 폭력도 있고 했겠죠. 그렇긴 하지만 폭력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요새 흉폭화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이제 뭐 가장 이제 이 문제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군대와 관련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이제 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먼저 학도 의용군제도를 시행했고요. 44년부터는 이제 조선인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체 이제 갓 청소년기를 벗어난 남성들을 바로 이제 군대로 끌고 가는 이른바 이제 징병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정착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군사 쿠데타에 이제 나오서 군사 정권 들어서고 대통령께서도 국군의 나라를 광복절 창건일로 옮기는 문제를 좀 검토한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10월 1일 북진을 개시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국 군대에 초석을 놓았던 것이 이제 먼저 일본 일제시대 징병제였고 일본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군대, 모든 군대가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일본군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 사람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전쟁이 나서 막상 전투를 치렀을 때 적이 나와 같은 이제 부대에 소속된 같은 전우라고 하지만 저 조선인이 어디다가 총을 쏠까 이런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 군대 특히 조선인을 끌고 간 일본 군대의 군사 문화는 유달리 폭력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합 뭐 이런 기합 정도가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일단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면 남성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서 사람 대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민족주의가 거기 민족주의적 편견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정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정말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치욕과 고통을 겪은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에 끌려간 남성들 대다수도 그런 고통과 이제 테러 이런 것들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초기 군사 문화로 정착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초기, 그렇죠. 우리나라 초기 군사 문화로 정착을 했던 것이고. 독립 이후에 군대에서 뭐 가혹하게 폭행, 폭언 또 이제 집단 린치 이런 것들은 그냥 군대에선 당연한 것들이라고 전쟁을 겪으면서 더더욱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사람들이나 그래요. 자기 세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또는 자기 세대의 행동 기반을 정할 때 바로 앞 세대에서 모범을 쳤거든요. 이게 곧바로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들만의 문화로 수십 년간 이제 뻗어왔다가 최근에 SNS가 확산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또래 집단 내에서 또는 특정 학교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던 일진 문화라든가 폭력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별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여학생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과거에는 일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 전체의 네트워킹의 좀 범위 영역이 확대되고 군대 문화 자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그 청소년 문화로 정착돼 왔던 것들이 사회적 문화 아니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폭력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다. 좀 과거와 같은 대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소년 범죄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이게 범죄 이것도 범죄긴 범죄죠. 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인데 학생이 선생님 때리고 욕하고 말해요. 예?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 때도 있었죠. 예. 저도 예.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전 딱 한 번 예. 고3 때 예.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예. 이 우리 때는 졸업시험이 의미가 없었거든요. 예. 저희 예비고사 세대인데 예. 이 졸업시험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학생이 컨닝을 했다고 잡았어요. 다 끝난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됐는데 잡았어요. 그러고서 너 부모님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얘가 이제 막 네. 그런 적은 있는데 요새는 이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 지인 중에도 이제 학교를 이제 이른바 전교조 사태 때 학교에서 이제 해직당했죠. 예. 그랬다가 이제 복직이 됐는데 예. 해직당해서는 그렇게 복직하려고 애를 쓰다가 예. 복직이 되고 나서 한 2년 만에 그만뒀어요. 왜요? 학생들이 옛날의 학생이 아니다. 이제 도저히 전혀 말을 안 듣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한 20여 년 전이고요. 그 이후로 뭐 교사와 학생 양측에서 서로 다 적응해가는 좀 현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출산율이 1.04명인가? 뭐 엄청 떨어져요. 가구당 한 명씩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요 정서적 애착이랄까요? 부모들의 애착이 워낙 심하고 그래서 사실 교사가 구타하는 아이들의 배후에는 교사를 무시하고 자기 아이가 좀 뭐라고 그러면 당장 학교 쫓아가서 교사들 멱살 잡고 이러는 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학교 문화를 좀 변질시키거나 좀 잘못 만들고 있는 거겠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사실은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걸로 표현되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좀 뭐랄까요. 그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개입해도 그러니까 애싸움에 부모 나서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한두 자녀 가정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자기 가족 구성원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제 교사의 정당한 뭐랄까요, 좀 규제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게 뭐 체벌은 아닌데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참지를 못하고 너무 자주 나타나죠. 그래서 빈도를 보면 이제 학교 폭력 또는 이제 학생들의 교사 모욕 이런 빈도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찾아가서 교사 모욕하는 빈도하고 늘어나는 추이가 저는 분명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은 사회의 얼굴이죠. 어른들의 얼굴이거든요. 청소년 범죄가 흉폭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화되고 흉폭해지고 폭력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야 이제 말로 또는 다른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걸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청소년 범죄 이렇게 흉폭하죠. 일본 같은 데도 굉장히 흉폭하긴 하죠. 이제 이건
현대 사회에서 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른 데보다 좀 더 흉폭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폭력 행위를 하고 피 흘리는 아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목적 자체가 또는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룹 자체가 SNS 그룹이다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폭력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SNS에서 이제 교환되고 있는 담론이라고 하죠.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워낙 흉폭해요. 잔인하고 폐륜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SNS에 돌아다니면 현실에서 그 일들이 그 모방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뭐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따르고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 따르고 현실 공간 따르고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아주 좀 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심한 적대감을 그대로 표시하면서 이러고 놀다가 현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몇몇 케이스에서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 생각도 나는데 참 옛날에는 좀 노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